내가 정신분석학을 공부한 이후였을 거야. 우연히 아마데우스를 다시 시청할 기회가 있었고 보는 내내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것들을 읽게 되었어. 살리에리라 하면 2인자 콤플렉스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 질투의 화신으로도 불리고 말야. 하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인물이었어. 물론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영화이고 감독이 재해석한 작품이야. 따라서 실제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나로서는 알 수 없어. 그럼에도 영화 속 살리에리는 우리가 알던 그 살리에리가 아니었고 기회가 된다면 재조명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얘기를 시작하게 된 거야. 여기 조르조네의 템페스트라는 작품이 있어.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겠지만 이 그림이야말로 정신분석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그림, 그런 모델이 아닐까?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세 개의 영역, 세 개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어. 가장 먼저 실제계. 실제계는 한마디로 말해 언어로는 재현 불가능한 영역이야. 예전에 늑대 무리와 생활하던 소년이 있었는데 나중에 문명 세계로 돌아왔지만 적응에 실패했지. 그 소년이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싶어. 문명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충동으로 가득한 상태 말이야.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상태 말이지. 그림을 보면 뒤에 번개가 치고 있지? 근데 그림 속 인물들은 그 번개에 대해 추측컨대 지각조차 못하고 있어. 왜냐면 그것은 저 너머의 일이니까. 이처럼 지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분명 느끼고는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실제계야. 다음으로는 상상계. 상상계는 거울 단계라고도 불리는데 그만큼 이미지와 깊은 관련이 있어.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의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언어 이전의 상태이지. 화면 속 초록색 영역이 바로 상상계인데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있는 걸 볼 수 있지. 그리고 엄마를 거울 삼아 자신의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거야. 다음으로 상징계. 상징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세계야. 법과 질서가 바탕인 체계, 그리고 언어와 이성의 영역이지. 자, 이제 이 그림을 다음과 같이 분할해 볼 거야. 특히 색깔을 잘 기억해줬으면 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말이지. 그러면 아이를 기준으로 새 영역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보여줄게. 처음에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어. 하지만 머지않아 상징계에 속한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 아이는 분명 엄마의 품이 더 좋을 거야. 상실감도 느끼고 소외감도 맛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뭔가 잃어버린 기분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잃어버린 그것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 헤매지. 만약 이 아이라면 커서도 엄마의 가슴 같은 그 가슴을 찾아 헤매겠지. 하지만 그때의 그 가슴이 아니므로 계속해서 실망할 테고 말야. 그러면 이제 앞서 보았던 도식을 3차원으로 표현해 볼게. 아랫면이 빨간색으로 바뀐 건 새 영역의 상하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야. 어느 정도 감을 잡았겠지만 실제계, 상상계, 그리고 상징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그리고 꼭 일러두고 싶은 건 새 영역은 이처럼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야. 그림에선 마그마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계는 상징계를 침범하기도 해. 화면 속 공처럼 보이는 건 존재야. 그건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지.
처음엔 무기체였지만 서서히 유기체로 분화해가는 거야. 상상계에선 어머니를 거울 삼아 자기 자신을 구축해 나가는 거지. 어머니의 반응을 통해 내가 웃고 있구나, 내가 팔다리를 움직이는구나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가 어머니 품에만 있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지. 그렇게 아이는 상징계의 질서로 진입하는 거고, 한 번쯤 초자아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가장 대표적인 초자아지. 물론 선생님이나 권력자 아니면 멘토 역시 초자아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배운다는 건 이러나 저러나 상징계에 속해 있다는 걸 뜻하지. 극중 초반 모차르트는 상상계적 자아의 면모를 보여. 거울이 바로 상상계에 대한 은유지. 또한 머리가 3개였으면 좋겠다는 말도 주목할 만한데, 이는 아직 자기 자신의 총체적 모습을 갖지 못해서 그래. 하지만 그는 얼마 안가 상징계의 부름을 받지. 상징계가 완전히 형성된 경우 신경증, 신경증자라고 불러. 다시 그림 속에 있는 존재를 봐줬으면 해. 이 그림에서 지난 날 혹은 지난 삶의 궤적이 보인다면 신경증자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치료를 요하는 증상은 아니야. 우리들 대부분은 신경증자라고 할 수 있거든. 신경증자의 대표적 특징이라면 유독 죄책감을 크게 느낀다는 거야. 정리정돈에 대한 강박, 그리고 청결에 대한 강박도 신경증의 대표적인 증상이지. 이는 모두 초자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야. 아버지가 지금 눈앞에 없어도 우리는 내면화된 아버지, 다시 말해 초자아의 감시를 받지. 하지만 이 모든 건 단지 게임이라는 거야. 이미 규칙은 정해져 있고 내가 좋든 싫든 게임은 진행될 뿐이지. 혼만 내던 사람이 혼을 내지 않자 불안했던 걸까? 모차르트는 오히려 아버지에게로 가서 애걸복걸하지. 아버지란 모름지기, 강한 부권으로서 아들을 이끌어야 하고, 아들은 거기에 맞춰 죄책감을 느끼면 그만인데 현재 상황만 보면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모차르트는 애걸복걸하는 거야.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란 기능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아. 그리고 거기에 딸린 아들 역시 망가지지. 하지만 그는 망가지지 않고자 아버지를 다시금 불러내지. 자기 작품 속에 아버지를 형상화시킨 거야. 이런 모습은 의심의 여지 없이 도착증자의 모습이야. 상징계가 부분적으로만 형성된 경우 도착증이라고 불러. 이번에도 역시 그림 속 존재의 궤적을 살펴줬으면 해. 도착증자는 일단 상징계로 진입하기는 진입하지만 아무래도 불안정한 상태지. 화면 속 존재처럼 파랗게 상징계의 면모를 보이기는 하나 상상계적인 면모도 보이고 있고 미약하게나마 실제계와도 접하고 있지.
그래서 그들은 자기만의 법을 발명하는 데에 오롯이 매몰되어 있어. 아버지라는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 같은 행성들은 고아가 되겠지?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아버지 자리에다 아버지의 대용물을 갖다 놓는 거야. 범죄 영화에선 너무 부정적으로만 묘사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방금 들었던 태양에 대한 비유를 좀 더 이어가 볼게. 주위의 빨간 부분은 눈치챘겠지만 실제 개야. 앞서 봤던 것처럼 그는 붕괴의 위기를 겪지. 하지만 아버지의 대용물로서 그 붕괴를 막아냈어. 그렇다면 살리에리의 경우는 어떨까?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음악가에 대한 꿈은 있지만 아버지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는 아버지보다 더 힘센 아버지, 신에게 부탁하지. 그리고 그 힘센 아버지는 살리에리의 소원을 들어줬고, 어쨌든 살리에리는 아버지가 사라졌지만 다른 아버지를 통해 상징계에 안착하게 된 거야. 모차르트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살리에리의 상징계는 아무 문제 없었을 거야. 모차르트에게만 특별한 재능을 준 그 아버지를 그는 더 이상 믿지 않아. 그리고 나는 이 장면을 통해 현대인의 탄생을 똑똑히 본 거지. 뭔가 신은 죽었다는 니체적인 면모도 보였고 말야. 아무튼 그는 상징계를 제 스스로 파괴한 거야. 그 결과 그는 필연적으로 정신병, 그 중에서도 편집증에 시달리게 되지. 영상 속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실제계와 조우하고 있어. 앞으로 영상에서 보겠지만 그나마 상상계적인 망상을 통해 실제계 그것을 방어하고 있을 뿐이고, 이제 다시 모차르트의 얘기로 돌아가 볼게. 가까스로 상징계의 붕괴를 막은 그였지만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 것 같아.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무너지고 있어. 그는 이제 아버지를 만들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아. 오히려 조롱만 할 뿐이지. 그리고 그런 그를 아버지가 찾아오지. 물론 아버지와 똑같이 분장한 살리에리였어. 곡을 의뢰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은 모차르트를 제대로 파멸시키기 위한 거였고 말야. 그렇지 않다면 자기 자신을 감출 이유가 없었겠지.
방금 본 영상의 모차르트는 정신병, 그 중에서도 분열증에 시달리게 된 거야. 실제계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지. 앞서 보았던 조르조네의 템페스트 기억나? 그때 번개가 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모차르트는 그 번개를, 남들은 지각하지 못하는 그 번개를 지각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다음 장면을 보면 미약하게나마 상징적 질서를 회복한 것 같기도 해. 이 영상에는 없지만 모차르트는 결국 쓰러졌고 살리에리가 돕기 위해 찾아온 상황이야. 정리하자면 살리에리가 곡을 의뢰하고 살리에리가 그것을 돕고 있는 상황이지. 이 둘의 대화는 점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처럼 되어가는 것 같지 않아? 그는 지금 살리에리에게서 아버지를 보고 있어. 벌을 내리는 아버지와 용서를 비는 아들. 미약하게나마 상징적 질서를 회복했다는 근거야. 이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 모차르트는 살리에리를 아버지로 여기는 한편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우상으로 삼은 거야. 내가 처음에 말하기를 살리에리는 현대적인 인물이라고 했지?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와 더불어 신을 죽이고 스스로 주인의 자리로 올라서려 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건 좀 많이 안타까운데 그렇게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던 많은 현대인들처럼 결국 자기 망상 속에 떨어졌기 때문이지. 살리에리의 망상은 모차르트였고 그의 증상은 편집증이었고 결국 상상계로 돌아가고 만 거야. 그렇게 된 거지.